투미. 저자는 홍춘욱. 홍춘 옥인가요? 옥인가요? 옥입니다. 옥석 아닌가요 근데? 안 돼. 이거만 한 3번 한 것 같은데. 아, 이 저자. 맞아. 많이 열심히. 욱덕후야 그래서 별명이. 욱덕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 집단이 이제 곧 60세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1957년부터 74년까지 태어난 약 1,800만 명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되면 자산시장이 붕괴된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그렇다면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의 사례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했는데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자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사진을 보고 더 뒤로 해줘.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생산활동 인구 비중과 실질 주가지수 추이인데요. 1960년대 가파르게 상승했던 생산활동 인구에 비해 주가는 오르지 않고 2013년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산활동 인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그래서 미국과 독일, 그리고 영국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베이비붐 은퇴를 시작한 2006년부터 15년까지 경제 규모가 1.2배, 주가는 1.9배로 뛰었고 일본처럼 90년대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가 30% 커졌으며 주가도 5.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영국도 2005년 경제 규모가 1.1배, 주가는 1.1배 성장을 했고요. 결국 고령화 사회로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한국은 지금. 한국은 지금 끝인가요? 네, 한국은 지금하고 물음표. 물음표. 네.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도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되었지만 실질 지가지수나 주가지수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질 지가지수는 뭐 부동산이나 토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주가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 뭐 주식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은퇴 세력이 매도 세력으로 가지 않고 매수 세력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수 산다. 그러니까 은퇴 세력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기가 월세를 받고 살라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원래 이 주식시장이 네. 국내 인구보다는 해외 인구에서 네. 해외 자본에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네. 말인 거죠. 이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일본이 은퇴하더라도 지금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또 그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저희까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안전자산이 뭐 미국 달러나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그럼 저희 나라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타격을 입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거에만 또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되나.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교육과 R&D가 답이다. R&D가 이제 연구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경제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교육 및 R&D 투자가 큰 효과를 봤는데요. OECD에서는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학력평가 시험 PISA 결과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는 대규모 시험인데요. 이제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다가 요즘은 대만과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위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 축은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연평균 1인당 실질 경제 성장률입니다. 또 가로축은 이제 PISA 점수를 나타났는데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의 성취도를 기록해 고도 성장의 원인이 상당 부분 교육 투자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죠? 맞아, 이제 맞아. 넘어가야지. 이제 그 교육. 이게 아까 PSI 점수. PSA. PSI 점수. 이거 넘어가야지.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R&D 비율과 총 요소 생산성. 알았어요. 저 그거구나. 지금 GDP가 총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생산. N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R&D 투자를 열심히 하는 나라일수록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총 요소 생산성이 그러니까 1인당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한 개를 만들 거를 한 명이 뭐 3개를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 한 개를 3명이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만드는 거예요. 네, 혼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간다. 능력이 좀 뛰어난 거죠. 이 생산 능력이. 네, 1인당.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창조 경쟁 육성에는 교육 수준 못지않게 기업의 혁신 투자,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총 요소 생산성의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나라 연구개발, 교육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인데요. 총 요소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앞서 말한 연구개발과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 한국 등 여러 사례들로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로 선진국의 경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의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교육과 기술 개발 투자에 집중한다면 단단한 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실제로 지금 한국은 네. R&D 투자와 또 교육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네, 지금 또 최근에 보면은 일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영향을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그 규정을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이제 한국에서만 할 수 있게 정부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이제 수출 중심으로 단단해지려고 하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아닌 우리나라에서만의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수출 그게 아니라 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게 반도체 이제 부품을 만드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이 원자재라 해야 되나 우리가 그거를 그 원자재를 해서 이제 다시 파는 거 우리 개발 뭐냐 이걸 다듬어서 파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 일본에서 받는 거를 그냥 뭐 다른 데서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개발해서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기 수출 안 하겠다는 게 위해서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야. 필요한 그 소재가 어. 있는데 어. 그거를 걔네가 안 주는 거지.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그럼 우리나라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 원자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때 그 부품을 스스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 수출과 그러니까 일본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제 그렇지. 우리가 수술할 수 있게 이게 개발인 거지. 말 그대로 R&D지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그런 것까지 보니까 이해가 딱, 되는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네. 경제 흐름을 봤구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좋네. 또 질문 있을까? 다음 발표도 훔치도 시책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좀 시리즈거든요 지금. 선생님 책을 몇 번 내셨나요? 지금 네 번째. 다이어트까지. 2번 했으니까 이제 2번 남았나요? 여러 번 좀 할 것 같습니다. 책이 또 많으니까 이 책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충분할 수 있지. 그냥 파버려 그냥. 우떡구. 역시 옥덕. 네. 그리고 이걸 짚어줘야 될 것 같아. 어떤가요? 이 교육이라는 게 교육 투자가 그러니까 개발동사보다 선진국 과정에는 되게 중요한데 선진국 들어가게 되면 근데 교육했을 때 그런 게 좀 줄어든다 하더라고. 어떤 거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잖아. 이게 선진국에 들어가면 현실에 진입한 나라에서는 이 교육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계가 있다. 교육 투자를 한다는 게 그렇게 나오던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교육 투자에도 조금 높은 그 하이 대학교나 이런 쪽에 상위.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기에만 완전히 딱 집중적으로 엘리트, 할수 있게. 완전 엘리트만? 완전 엘리트로 만들려고.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1인당 그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도 그 경영학과가 있는데 또 글로벌 경영을 했거든. 거기는 용돈 주고 뭐 내가 장학금 주고 다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더라고. 완전 엘리트 키우려고. 육성하네요. 뭐 반도체까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으니까 네. 이미 뭐 10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도 아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그 높은 그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엘리트 교육 네. 말하는 거잖아.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네네 그렇죠. 그거 그거 짚어줘야 돼.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 그 기본 교육이 아니라 그 위에 단계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오늘 주제는 축구 선수가 글을 왜 쓰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전에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개인 웨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방 애들하고 같이 이제 방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올라와서 팀 선수들과 이제 간식 내기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5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이제 공수 받고 저의 작업 공간에 앉았습니다. 제 작업 공간 어딜까요? 여기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자리거든요. 축구 선수인 제가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바로 이제 책상과 의자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장하고 싶기 때문인데 저희 성장의 기준은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 적용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존경하는 작가의 책을 인용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 책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며 제목에도 드러나죠. 저자는 유시민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는
썰전이라는 예전에 그 JTBC 김구라 씨가 이제 MC를 봤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부터인데 그런데 정치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되게 말도 잘하시고 내가 몰랐던 부분도 되게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걸 보고 또 약간 정치적 색깔도 저랑 좀 뭔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되게 이제 팬으로서 되게 존경했던 분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독서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서 글쓰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걸 알고 바로 이제 구입해서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책을 읽고 배웠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많이 읽어라, 다독하라, 그리고 짧게 써라. 그래서 문장을 짧게 쓰란 말이고 세 번째 꾸준히 써라. 계속 써야지 실력이 는다는 건데 그 위에 그 세 가지는 이제 글을 쓸 때면 제가 지금도 글을 쓸 때면 염두에서 써요. 계속 쓰고 있고 많이 읽고 문장을 짧게 쓰고 자주 쓰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제가 1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서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이제 축구 선수가 왜 글쓰기 하는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의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는 이 말이 나와요.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다.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행위다. 표현할 내면이 거칠고 황폐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글을 써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내면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면을 가지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 글은 손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머리로 쓰는 것도 아니다. 글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유시민 작가님은 이제 글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 수련의 과정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으로 쌓아올린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마련인데 글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는 신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쓴 글에 걸맞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신뢰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온몸으로 삶 전체로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은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내면을 표현하고 타인과 교감하려고 쓰는 것이다 라고 또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저를 표현하기 위함이죠. 왜 표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째, 세상이 글쓰기를 요구한다. 둘째,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일을 부러워하며 심지어 우러러본다. 이제 글의 표현은 매개체 중 하나입니다. 글은 글 외에도 우리가 행위예술도 있을 것이며 또 그림도 있을 것이며 음악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매개체들 중에서 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는 글을 써야 하는 강력한 이유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축구 선수죠. 매일 공을 차고 뛰고 부딪혀 보긴 했지만 글을 써본 적은 이제 훈련 일지 외에는 없고요. 그리고 간혹 일기를 쓰긴 했지만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겪다 보니 지루함에 금방 지쳐서 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책을 읽으면서 글쓰기 힘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현대에는 학업, 취업, 직장, 소통 등 다양한 곳에서 글쓰기 용역이 요구되며 글쓴이의 지능, 지식, 지성, 가치관,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즉 아는 게 많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일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글쓰기를 요구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우러러본다는데 글쓰기를 연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저는 이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글쓰기를 해야겠다라고 더 뚜렷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는 저는 이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저의 직업에는 글쓰기 능력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봉이 높아서 자본금이 있다면 재테크 관련 공부를 파고들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연봉도 넉넉하지도 않고 미래를 도모하기에는 그래서 투자금은 적지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찾은 답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다독과 다장은 이제 다상량으로 이어지는데 학습 능력의 기본기 4가지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잘 된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책에서는
타고난 아이디어는 천재들의 번뜩이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환경 그리고 타이밍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독은 많이 알게 해주고 다작은 알을 뚜렷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주변과 환경의 시대의 흐름을 맞게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갖춘다면 어디서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투자 방법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다독 다작이 생각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영업 기밀이 있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의 영업 기밀. 이제 그거 소개할게요. 자, 앞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짧게 쓰고 꾸준히 쓰라고 했어요. 분명 맞는 말인데 저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다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본기. 근데 기본기를 잘 익혔다면 우리가 심화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패스를 익혔다면 패스 후 무뷰링을 해야 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심화 단계인 유시민 작가님의 영업 기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향 고백과 주장을 구별한다. 두 번째, 주장은 반드시 논증한다.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는 메시라고 말을 한다면 자신의 주관을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메시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근거나 이유를 밝혀야 돼요. 메시의 시즌별 스탯을 보여준다거나 발롱드롱을 수상한 내용을 보여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반면 또 자신이 주장한 것에 반하는 근거를 대서는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메시가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하나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타당하지 않는 거죠. 퍼포먼스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금 했던 이 말은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처음에 세계 최고의 선수는 메시다라는 거는 주관을 밝히는 거고 반대로 사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메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장을 밝히는 거죠. 그 주장을 밝히면 근거를 대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정확한 스텝 뭐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유를 댄다 이거는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글을 써야 유시민 작가의 영업 기밀을 체득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이 유시민 작가님의 영업 비밀 3가지를 의식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전달력 설득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잘 쓰면 사람들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좋아하고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럼 위 2가지 이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게 저의 이제 주장하는 근거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축구 선수가 글쓰기 능력을 높인다면 다음 스텝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점령한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까지 이제 주제에서 집중했죠.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제 글쓰기 능력이 연봉에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틀랜드 대학에서 연구한 실험에 의하면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3배나 이상 평균 소득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을 높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연봉이 높아진다는데 무려 3배나. 다들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다작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고 쓴 내용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실패를 감당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단, 다작은 실패 확률을 낮추면서 실패했을 때 대처 또한 제시해주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또 말을 인용하면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그래서 아직 글쓰기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글쓰기를 졸구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내가 글쓰기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 유시민 그 작가 영업 기밀 3가지를 못 들었어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취향 고백과 구별을 주장 구별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쓰기요? 글쓰기 아직까지도 글쓰기를 하면은 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아직까지도 글 쓰는 게 되게 어렵고 저는 1년 6개월 되셨다는데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처음 글과 지금의 글을 비교하면은 많이 성장한 게 느껴지고 또 글을 다 완성했을 때는 정말 뿌듯한 기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히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또 글 쓰는 게 에너지들을 많이 소비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거는 이 글을 다 완성시켰을 때 이 뿌듯함과 또 그냥 책을 읽을 때와 이제 글을 썼을 때 제가 습득하는 지식의 질적인 차이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대부분 다 글을 쓰시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투자를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도 발표할 때도 말했지만 축구는 직업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축구화를 벗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근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광주 FC 이제 독서 모임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회 그러니까 그 뭐냐 이름이 없지 않았네. 영총. 영총이. 정영천 선수가 이제 자기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얘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힘든다는 거야. 몸이 힘들고 고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도 독서모임 참여해서 자기가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그 예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사회 나갔을 때 우리는 되게 무방비 상태고 우리가 또 정말 상위 1% 선수가 아닌 이상 분명히 뭐 경제적 자유를 얻은 정도의 수준의 우리가 부를 축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랬을 때는 분명히 글쓰기 능력이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또 사회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글쓰기 할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생각하고 있던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많이 서투고 하지만 나중에는 더 자연스럽게 더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글 쓰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뭐 김준 우리 평원아는 다른 질문 해볼게요. 평원아랑 이제 라노스한테는 글쓰기를 하잖아요, 둘이 다. 그럼 자신만의 또 글쓰기 또 노하우가 있는지 그래도 우리 몇 번 썼으니까 자신만의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걸 제가 이제 글쓰기를 여기도 나오듯이 짧게 써라, 뭐 사줄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짧게 쓰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이제 하는 편인데 근데 또 짧게 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엑기스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주제를 빨리 이제 제가 선정을 하는 게 글쓰기에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나. 네,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 시간 많이 걸리면서도 맞아.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 그러니까 글 쓰는 작업보다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구도를 잡는다고 하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정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한 근거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또 반전을 일으키고 서두 조입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는 이런 것들을 짜는 게 어렵지 또 글을 쓰는 거는 또 어느 정도 하면 금방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두 잡는데 거의 하루씩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 너무 공감 되는 말이었어요. 또 우진 라노스. 저 같은 경우도 뭐 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이랑 약간 이렇게 섞으면은 약간 뭐가 되겠다라는 게 약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해서는 좀 섞어서 이렇게 제 생각과 이 책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알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제
보면은 글쓰기가 이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책에서 중요한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게 성장의 이제 또 방법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선이는 써는 이제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제 글쓰기는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글쓰기를 대한 발표를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 다른 이제 동료들이 글쓰기 하는 거에 들었는데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이제 뭐랄까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는 멀은지 아니면 뭐 한번 해볼 만한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공부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를 하면서 오랫동안 안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머리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써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책 같은 것도 조금 더 빨리 접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글을 더 많이 읽고 생각을 좀 더 하는 게 제가 글쓰기 자체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맞아. 그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나 뭐 성필형이나 이렇게 썼던 블로그는 읽어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지. 이제 원래 이제 아마 첫 단추 깨는 게 어려운 건데 빨리 그날 갔으면 좋겠네. 계속 읽어보고 그냥 이제 이 글을 잘 쓰면 어디까지 뻗치냐면 연애할 때도 좋아요. 연애할 때 이제 그 화려한 이 글솜씨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현혹하는 정말 여자친구 울릴 수가 있거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글쓰기를 연애편지로 시작해서 상관없을 것 같아. 연애편지로. 원래 여자들은 이 손편지 되게 좋아하거든. 한번 해보세요. 실대가 없네. 연예인 써야죠. 혹시 이별 편지도 있나요? 이걸 막기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별 막기 위한 편지도 있다고? 이걸 막기 위한 편지를 막기 위한? 이걸 막기 위한. 그거 쓸 때쯤에 이미 늦은 거죠. 네. 안타깝네요. 이별 막기 위한이라. 연애 편지 썼어야 되는데 이별 막기 위한 편지는 이미 늦은 거예요. 타이밍. 많이 졌네. 네, 그때 미처 알지 못했죠. 와. 노래 가사네요. 노래 가사 이용하셨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왜 글쓰기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했냐. 제가 이제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글쓰기를 좀 한번 압박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책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책을 읽고 글쓰기를 뚜렷하게 해놔야 이게 이제 아웃풋을 해야 정말 잘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빡독이라는 것도 이제 곧 할 거고 시즌 끝나고. 근데 이런 글쓰기라는 과정이 축적이 돼야 정말 우리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빡독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행사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진행하는 업체나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얘들 진짜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여러분들의 평가가 같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타이밍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오케이. 뭐라 이거 좀 어떻게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도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 기본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고 있고 그리고 자주 쓰고 있고 또 문장도 짧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각자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심화 버전으로 가자는 거죠. 심화 버전으로 한 단계 진을 보하는. 그래서 더 이제 퀄리티가 높은 글을 써서 그런 걸 남기면 분명히 연봉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봉이 제일 높아진다고 합니다. 진짜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발표는 누구죠? 지수야? 지수랑 그러면 누구지? 우진인가? 다음 주는 지수랑 우진이가 발표하고